발포를 걸려 내려온 선교 일행은 3박 4일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전주 제일문까지 배웅을 나온 유한검과 유관검에게 대선 청래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중철과 순이의 성스러운 결혼 생활을 격려해 주기를 당부하며 떠나려 할 때 유한검은 얼마 되지 않지만 노자의 보태 쓰시고 이것은 북경에 보내 서신을 가져가는 사람의 노자의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며 화선지의 마른 돈꾸러미를 주신부에게 봉헌하였다. 주신부는 돈꾸러미를 받아 강완숙에게 전하고 주님의 은총이 항상 같이 하실 거라며 유한검과의 작별을 고하고 강완숙, 황인철과 함께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한양으로 직행하려던 일행은 황인철의 안내로 내포 이존창의 집으로 발길을 돌려 다음 날에서야 당도하게 되었다. 단호는 비참하리 많지 초라한 초가 삼간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주신부 일행을 맞이하고는 그만 눈물을 글썽이며 반겨 맞이하였다. 주신부를 맞이한 단원 이존창은 먼저 금년 6월에 충청도 청양 땅에서 열심한 교우 이기도 바오로가 관과에 잡혀 들어가 참혹하게 형을 받다가 6월 12일에 수백 대의 곤장을 맞고 목숨을 천주께 바친 소식과 충청도 홍주 땅의 박로렌조는 1791년에 한 번 체포되어 고난을 겪고 나왔으며 작년에 다시 체포되어 아직까지 살아있으나 그 사람은 모두 10여 회나 고문을 당했는데 볼기맞기를 자그만치 1000여백 대를 맞고도 꿋꿋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아뢰었다. 박 로렌조는 1799년 향년 30세로 교수형을 받았다. 주신부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묵주신경 15여단을 바치고 단원을 위해 다같이 기도를 올리고는 하룻밤을 유하고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언 1797년도 저물고 1798년 정조 22년 무오년을 맞이한다. 황사영은 지난해 6월 타산이 자신의 서학 수용을 수회하면서 승지버스를 그만둘 것을 상소한 일, 또 작년 7월에는 주자소에서 오륜 행실이 간행된 일, 임금 정조가 강화도 사고에 간직해 두었던 서학에 관한 책 26종을 한양에 가져다가 불살라 버린 일 등을 개탄하며 명도의 회장직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다. 주문모 신부는 강완숙의 별채에서 기거하며 교회 사무를 돌보았다. 그리고 사생활은 극히 삼가고 단식 등의 고행을 실행함으로써 은연중 많은 사람에게 큰 감화를 주고 있었다. 강완숙은 당시 양반집 아녀자들에게는 형벌을 줄 수 없다는 법령을 이용하여 금교령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양반집을 드나들면서 복음을 선교하기에 힘을 다하였다. 특히 그의 집에 많은 처녀들을 모아 종교 교육을 베푼 보람이 있어서 후일 시집가서 그 가족은 물론 많은 친구와 아는 사람들에게까지 세례를 받게 하였다. 특히 윤점의 아가다와 같은 열심한 교우를 얻게 되었다. 앞에도 말한 바와 같이 윤점에는 순교자 윤유일의 사촌 동생이며 온혜의 언니였다. 신유박해 때 강한숙과 같이 잡히어 같은 날에 사형 선고를 받고 고향인 양근으로 보내져서 이틀 후에 평화스러운 낯으로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런데 그녀의 목을 베자 그 목에서 하얀 피가 나왔다고 한다. 서남 정약종은 분원에서 한양으로 이사하여 묵정동에 있는 문영인의 집을 빌어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고 사형은 서남을 다시금 명도의 회장직에 추대하여 주신부를 모시고 활발한 포교 생활을 펼쳐나갔다. 사형도 삼청동에서 애국계로 이사하였고 아내는 결혼한 후 계속 태기가 없다가 집을 이사하면서부터 태기가 보여 장흥동 현계음의 약방에서 용모초를 넣어 약재를 지어 아내에게 다려 먹이는 등 가장으로서의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명도회 일부 조직인 육회의 활동도 열심히 펼쳐나갔다. 이러한 명도의 열심한 선교 활동으로 주신부가 이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신도수가 4,000명에 불과했던 것이
5년 후에는 1만 명에 달하였다. 주문모 신부는 대선 총리의 꿈을 안고 김유산을 황인철과 함께 사신 일행의 뒤를 따라 보낸다. 그들은 국경에 있는 밥집에서 장사치로 변장하여 국경을 넘어 북경을 향해 떠난다. 한편 조정에서는 최재공이 1788년에 우의정, 1789년에 자의정, 1793년에 영의정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정조임금은 겉으로는 당평책을 썼다 해도 속마음으로는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후에 장현세자로 고쳐 아버지에 대한 고훈을 달래었지만 그를 동정적으로 생각하는 시파에게 인정상 기울어져 있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조임금 때 천주교가 창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벽파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 큰 박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을 것이고 그 가운데 영의정 최재공의 보살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벽파의 세가 커지던 5월 조정에서는 천주교 서적이 점점 보급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탄압책을 의논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의정 최재공이 있었기에 탄압책은 의논으로 끝이 난다. 그도 그럴 것이 다산의 큰 누님은 영의정 최재공의 며느리였고 최재공은 정금년 마리아의 큰 고모부의 아버지였다. 이와 같이 벽파와 시파의 파쟁은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되어 갔다. 1798년 무은이 저물어가고 북경에 보낸 황인철과 김유산이 돌아온다. 당사선 구배와 주교의 서신은 희망적이었다. 내년에는 꼭 여러분이 기대하는 포르투갈 여왕의 사신 일행이 큰 배를 타고 조선에 갈 것이며 조선 정부와 사친을 맺어 선교의 박해를 종식시킬 거라는 요지의 서신을 갖고 돌아오니 주신부와 명도의 회원들은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선교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체제공도 몸이 쇠잔하여 몸져 누우니 벽파의 움직임은 더욱 그 세력을 펼쳐나가는데 결국 1799년 김인열이 밝아오는 정월달 영의정 체제공은 8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고 벽파는 왕에게 고하기를 천주학이 기승을 부리니 이 묵은 무부의 사상을 차제의 뿌리를 뽑자고 상소하기에 이른다. 그러던 춘3월 어느 날 황사용이 공소예절을 올리기 위해 정광수의 집을 찾아가는데 골목 어귀에 방이 붙어있고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것을 목격하고 가서 보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서학을 금하니 서학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관가에 하나도 빠짐없이 갖다 바치라는 포고문이었다. 사형은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직감하고 정광수의 집을 찾아 발길을 옮기었다. 주신부가 와 계셨고 마침 현계흠이 와 있었다. 그리고 10여 명의 교우가 참석해 있었다. 좌중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조금 후에 서남 선생이 당도하여 노이의 시아버지 영의정 최재공의 죽음을 전했다. 모두 방을 보았다며 상심된 얼굴로 두런두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자 주신부는 좌중을 향해 관원의 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눈을 두려워하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탄압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더욱 감싸주실 것이오. 자, 이제 모든 사념을 떨쳐버리고 말씀의 예절을 올리도록 합시다. 주신부는 복음을 읽은 후 강론을 통하여 교우 여러분, 서양에 테르툴리아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호교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원들이여, 그대들이 우리 교우들을 십자가에 걸고 때려 죽이라. 그대들이 하는 짓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들은 효과를 보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순교자의 피는 교우들의 씨가 됩니다. 좌중은 물을 끼얹는 듯 숙연히 앉아 있었다. 사형은 주신부의 말을 곰곰이 음미해 보았다. 관원들의 눈길보다 주님의 눈길을 의식해야 함을 깨우쳤고 순교자의 피가 교우들의 씨가 된다는 말을 새기고 또 되새겼다. 말씀 예절이 끝난 후 사형은 서남을 따라 묵정동 그의 집으로 가보았다. 납작한 개화집에 방이 2칸이고 쪽마루와 건너편에 헛간이 있고
행랑채가 대문 쪽에 연이어 있는 전형적인 조선 개화집이었다. 생각보다 아담합니다. 사형이 말을 했다. 황영재에게 감사할 따름이오. 제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문영이 자매께서 선뜻 집을 비워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황영재가 사정을 나서주지 않았다면 문자매께서 집을 비워주었겠소? 그럼 가족은 모두 올라와 계신가요? 내자와 아이들은 마제에 있고 나만 한양에 올라와 지내고 있소. 적적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행랑채의 공주사람 한빈과 충청도에서 올라온 황일광 형제와 같이 기거하고 있다오. 예. 모두 교이신가요? 그렇소. 황일광 형제는 분원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고 김한빈 형제는 포수라오. 예. 지금 외출 중인가 봅니다. 그러나 다음 첩례일엔 여기서 공소여지를 올리기로 하였으니 그때 서로 만날 수 있을 거요. 때마침 강완숙과 문영인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마침들 오시는군. 서남이 반갑게 맞이하였다. 사형은 문영인 자매 앞으로 나서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매님. 문영인은 수줍은 듯 낯빛을 붉히며 별 말씀을요. 안으로 드시지요. 저녁진지 해올리겠습니다. 방 안은 2칸 정도의 단란하고 조용한 방이었다. 윗목에 뒷격과 통하는 쪽문이 있었고 밖은 잡초가 무성한 작은 마당이 있었다. 대들보 위에는 작은 고리짝이 얹혀져 있고 아랫목에는 통나무 괴짝, 그 위에는 멱과 보루, 붓이 가지런히 꽂혀져 있었다. 황사영과 강완숙, 정원역종 3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남이 먼저 입을 떼었다. 주신부님은? 네, 필주와 저희 집으로 가시었습니다. 세정이 심상치가 않소. 앞으로 박해가 더욱 심해질 것 같으니 주신부님 신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형이 입을 떼었다. 신부님의 은신처로 옮기는 것이 어떨런지요? 글쎄, 어디 마땅한 곳이 있겠소? 골로마 자매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완숙은 조용히 머리를 흔들었다. 저희 집 초당만한 곳이 어디 또 있으려고요? 글쎄, 그렇기는 하지만 자매님 댁엔 기거하는 여교가 많은 것 같은데 황영재 의견도 일리는 있을 것 같소. 그렇지만 저희 집에 기거하는 여교우들은 신앙심이 깊은 아녀자들이고 신부님이 초당에 은신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어없긴 하오만 어떻소 알렉산델 공은? 예, 그렇다면 은실처를 옮길 필요는 없겠지요. 이때 문영인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4사람은 기도를 올리고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사형은 걱정스런 낯빛이었다. 서남은 사형의 낯빛을 읽고는 먹기는 잘 먹소만 재정이 없어 큰일이오. 사형도 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한편 돈을 주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식사를 마치고 밖을 나오니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사형이 각신을 신고 대도를 내려서려는데 대문이 열리며 덥수룩해 보이는 한 장정이 불쑥 들어섰다. 서로 흠칫 놀라 한 발 물러서려는데 서남이 나오며 이제 오는가? 예, 한나절 인왕산을 헤집고 돌아다녔습니다요. 그래, 참 서로 통성명이나 하시지. 저 사람은 아까 내가 말한 공주사람 한빈이라는 사람이고 이쪽은 명도의 총무로 있는 황사용 공이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소위는 김한빈이라 합니다요. 예, 이렇게 만나보게 돼서 반갑소. 안으로 드시지요. 꿩을 2마리 잡았는데 같이 좀 드시고 가시지요. 아니요, 저녁을 아주 배불리 잘 먹고 가는 길이라오. 예,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사형은 강완숙 문영인 자매와 같이 대문을 나서고 한빈은 못내 해석한지 아니 무슨 저녁진지를 벌써 다 드셨습니까? 소인이 잡아온 꿩을 같이 잡아 드셨으면 좋으련만 잡은 꿩이 어디 가겠는가?
일광이 오면 같이 먹으면 되지 않는가. 나도 그렇고 저 사람들도 날짐승을 잘 먹지 않는 성미라네. 예. 아참, 좀 전에 인사 올린 선비가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황자, 사자, 영자 쓰는 황사영공이라네. 예, 황자, 사자, 영자 쓰는 황 뭐라고요? 황사영. 16세 진사시에 급제한 양반이라네. 예? 16세? 진짜 어쩐지 양반 같더라니까.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씻고 푹 쉬게. 예, 안으로 드시지요. 영 일광이가 오면 꿩을 잡아 불러 모시겠어요. 서남은 방으로 들어가고 한비는 꿩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한바탕 걷어붙이고 세수를 한다. 서남의 집에서 나온 사형은 사골의 신장로에서 강완숙 문영인과 헤어져 그 길로 이희영의 집을 찾아갔다. 이희영은 난을 치고 있었다. 화백은 사형이 방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그림에 열중하고 있었고 사형은 기척을 죽이고 한동안 그림에 넋을 빼고 있었다. 정적 속의 주묵의 향기만이 방 안을 감돌고 이희영은 마지막 한 촉의 난을 정성스럽게 치다가 문득 기척을 느끼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아니, 어찌나 묵하의 산매경에 빠져 계신지 그만 숨을 죽이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황공. 계속 난을 치시지 않고 하도 눈이 침침해서 좀 쉬려던 참이었소. 그래 이 누지에는 어쩐 일로? 이리 가까이 오시지요. 사형은 조용히 화백의 곁으로 다가앉았다. 그래 댁내 모두 편안하시고? 예, 형제님 댁에도 별거 없으시겠는지요. 가난한 게 흠이지 화피를 들고 묵향을 맡으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오. 형제님이 부럽습니다. 이 사람은 황공의 그 필치가 부럽습니다. 피장 파장이군요. 그래 어쩐 일로 이 밤중에 오시었소? 다름이 아니라 명도의 자금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놓였는지라 형제님의 힘을 좀 빌릴까 해서.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우리 교우들이 이제 기천명이나 되는데 아직 예수상을 모르는 교우가 태반이오. 그래 교우들을 상대로 예수상을 기증하고 찬조금을 받아 명도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함이 첫째요. 교우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상을 초상을 간직하여 신앙심을 높이고자 함이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그 예수상을 그려야 한단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한번 힘써 보겠소이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선히 응해 주실 줄은 모르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며 왔습니다. 이 몸에게 재능을 주신 분도 하느님이요. 이놈을 성교의 초석이 되게 해주신 분도 하느님인데 그 하느님 아드님 예수님의 상을 그린다는 것은 이 필부의 기쁨이요 영광인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하느님께 바치는 일 또한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이심전심 황공과는 마음이 통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봅니다. 예,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무엇인데요? 저희 집 내자의 친정 쪽에 김백순이라는 선비가 한 분 계시오. 그분의 선대에 김상룡이라는 분은 병자년 호련 당시 재상을 지내셨는데 청나라 군사가 강화도로 함락하자 충혈을 지켜 스스로 불에 타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사당과 정문이 세워졌고 나라 안에는 대궐 안에 대보단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황사영이 말을 받아 그 후 병자년에 돌아가신 이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전배회를 올리고 예식이 끝나면 과거를 베풀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보였죠. 그것을 충량가라 하지 않소? 그렇소. 그런데 김백수는 이 제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거 급제만을 생각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 못 된다 하며 집에 들어앉아 글 공부만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만났더니 천주학의 뜻을 두고 있다고 하며 그 천주학을 배우는 길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 예절은 서남 선생 댁에서 지내기로 했으니 그곳에 한번 모시고 나오시지요. 그리고 그때 중원에서 가져온 예수상 족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사형은 낙엽이 지는 애옥의 언덕길을 걸어 집에 돌아갔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간난이가 호들갑스럽게 아, 왜 인자 서서요? 지금 아씨마님이 산길을 보여 아우성인데요. 그래? 그날 밤 만삭이 된 아내 금년이 진통을 하고 있었다. 어머님은 아내의 진통에 애처로워하며 배에 힘을 주라고 외쳐대고 있다가 사형을 보고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라고 했다. 사형이 아내의 손을 잡아주자 잠시 조용하더니 다시금 진통이 오는지 이를 악물고 비명을 질러댔다. 갓난인 문 밖에서 안절부절 발을 동동 굴렀다. 밖에 자정을 알리는 술락꾼들의 딱대기 소리가 아내의 안간힘이 박자를 넣듯 들려왔고 얼마쯤 흘렀을까. 순간 아내의 용트림과 함께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어머니는 아내의 배에서 꺼내듯이 아기를 들어올렸다. 얘야, 고추다. 고추가 달렸어. 옥동자야, 옥동자. 여보, 들었어? 옥동자라오, 옥동자. 아내는 땀에 홍건이 젖은 얼굴로 살며시 미소를 머금었고 어머니는 아기를 강보에 싸서 사형에게 안겨 주었다. 그때가 1799년 가을 잣이었다. 베론의 아침 공기는 차고 매웠다. 사형은 아들 경헌이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결혼 후 5년 동안 태기가 없다가 결혼 6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다. 체포령이 내려지자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귀여운 아들 경헌을 양근 마을에 피난을 시켜놓고 이곳에 들어왔으니 가족이 더욱 궁금하고 그리웠다. 새순물을 떠오겠다고 나간 한비는 종모 소식이다. 사형은 천천히 토구를 걸어나와 꽁꽁 얼어붙은 냇물과 앙상한 가장이를 흔들어대며 떨고 있는 나무들을 무료히 바라보다가 기슭에 얼음을 깨고 아침 세수를 했다. 배수건을 꺼내 얼굴을 문대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인적은 없으나 저만치 옹기가마 굴뚝에서는 모글모글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니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새숨을 떠가지고 갔더니 토굴 안에 안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뒷동산으로 해서 삼지사방 헤매었습니다요. 기다리다 안 오기에 혼자 나와 이 얼음을 깨고 냇물에 세수를 했지요. 빨리 가셔요. 변소 어른께서 감자를 삶아놓고 기다리고 계신다오. 가지. 사형이 앞서 걸었다. 발은 괜찮은감요? 좀 저리기는 해도 걸을만 해요. 콩물도 쏘아놓은 모양이던데 조반듯이 그 그물에 발을 담그시면 한결 나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내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집을 나온 지 달포나 되니 가족들의 소식이며 신부님은 무사한지 그리고 서남 선생님은 어디로 피신을 하셨는지 궁금한 것 투성이니 오늘은 이곳에서 쉬고 내일 한양에 한번 다녀와 줄 수 없겠소? 예, 그렇게 하지요. 어서 빨리가 조반이나 합시다. 두 사람은 바삐 변소 어른 댁으로 발길을 옮겼다. 감자로 조반을 떼온 황사용은 토굴 안에서 콩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이 생각 저 생각 두고 온 모든 것들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슴을 저며왔다. 이야기는 다시 1800년 정조 24년 경신년 벽두로 돌아간다. 사형은 이희영이 그린 예수상을 품속에 감추고 교우집을 찾아다녔다. 개중에는 성교에 성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은 돈보다 쌀 혹은 옷감 같은 물물 교환의 정성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경신년 정월달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궁중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던 어느 날 주무모 신부는 황인철 즉 황심을 북경에 보낼 것을 결심한다. 이번 황심의 북경행은 탕사선 주교에게 보낼 서한과 이존창이 마련해준 노자 50냥과 황사영이 모금한 50냥을 가지고 북경에 가 약재를 사들여 궁핍한 교회의 자금을 늘리려는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황심은 주신부의 서한을 옷 속에 넣어 꿰매입고 국경을 향해 떠났다. 국경 오이주에 도착한 황심은 객주 김도야지의 밥집에 묵으면서
사신 일행이 국경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도야지는 국경에서 밥집을 하면서 국경을 넘나들며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월경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객집 주인이다. 다음날 사신 일행이 국경에 도착하였다. 옥천이가 말을 끌고 도착하는 것을 보았고 사신 일행은 국경에서 하룻밤을 유하고 다음날 새벽같이 국경을 넘어 만부로 들어가게 돼 있어 김도야지의 객주집에서 황심과 옥천이는 은밀히 회동하였다. 옥형제, 어제 이곳에 도착하여 보니 국경의 검문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검문을 철저히 하는 걸 보니 이번엔 서신을 옥형제가 지니고 국경을 넘어 북경 성당에 가서 지난번 만났던 그 주교님께 서신을 전해 주어야겠소. 황심은 옷을 벗으며 이 옷 속에 신부님의 서한이 들어있으니 옷을 바꾸어 입읍시다. 황심과 옥천이는 옷을 바꾸어 입고 옥천이는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날 사신 일행은 새벽같이 국경을 도강하였다. 황심은 2번씩이나 수색을 받고 도강했으나 옥천이는 마부의 신분이라 검사를 받지 않고 무사히 도강했다. 사신 일행은 단동을 지나 만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이때 조정에서는 벽파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 큰 박해는 일어나지 않게 한 정조 임금이 환으로 눕게 되자 왕궁 깊이 들어앉아 정조를 의심하며 못마땅한 눈초리로 내다보고 있던 왕의 계조모 정순왕의 김대비는 원한을 풀기 위해 마음속 깊숙이 비수를 갈기 시작했다. 15 소녀의 몸으로 영조의 계비로 들어가 후궁의 실권을 독차지하였던 김대비는 그녀의 오빠 벽파의 우두머리 김구주가 정조의 외조부인 시파의 우두머리 홍봉안을 공격하여 이를 몰아내려다가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정조는 그녀의 오빠 김구주를 국문하여 죽음을 내리려 했으나 감하여 억산도로 귀양을 보내게 되었다. 그 후 김대비는 후궁에 들어앉아 기회를 노리던 중 정조의 와병은 다시 한번 조정의 실권을 잡을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경신년 벽도부터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게 하는 등 갖은 기략을 획책하였다. 결국 벽파가 득세케 하여 시파와 벽파의 당파 싸움을 터뜨리게 하였다. 이에 서학을 받아들인 남일 출신의 시파와 주자학을 근간으로 하는 유학을 신봉하는 북인 출신의 벽파가 대립하게 되었고 이 두 싸움판에 끌려 들어가서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 천주교회였다. 무사히 만부에 도착한 황심은 마부들의 숙소를 찾아갔다. 만부의 2월달은 혹한의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마부들은 주위에 천막을 치고 모닥불을 지펴놓고 웅크리고 지는 사람, 모닥불가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희끗희끗 눈에 띄었고 나무에는 말들을 비끄러매 놓고 추위에 떨고 앉아 있었다. 천막이라야 나무에 광목을 비끄러매 사방을 막은 것이고 천정은 뚫려 있어 밤하늘에 총총한 별들이 영롱한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황심은 옥천이를 찾아 천막 밖으로 나가 돈 500냥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북경에 도착하면 이 돈으로 약재를 좀 구입해 주시오. 그리고 약재는 한양으로 돌아가서 내게 전해주면 고맙겠소. 옥형제는 북경을 여러 번 드나들었으니 좋은 약을 수월하게 구할 수 있을 게 아니겠소. 옥천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그러지요. 황형제는 북경까지 가지 않을 작정이요? 나도 딸아는 가오만 약재를 어떻게 구입할지 난감하구려. 그런데 이런 큰 돈을 어디서 구했소? 돈 나오는 길이 있으니 한양에 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예, 그럼 그렇게 하지요. 사형은 100일이 된 아기를 안고 어머니 그리고 아내 금년과 함께 서남 선색댁 공소예절에 나갔다. 주신부가 나와 있었고 서남은 황일광 형제와 김한빈 형제들을 소개하였다. 황일광은 원래 백정 출신이었다. 분원에서 서남을 알고부터 천주 교리를 배워 영세를 받은 후부터는 천주학의 박애주의 사상에 심취하여 열심히 전도하며 다녔다. 백정도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는다네.
우리 천주학을 배워보세나. 이 어찌 살만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친구들을 만나 선교하여 천민들에게 감화를 주어 신자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사형은 아기를 주문모 신부님의 품에 안겨드렸다. 주신부는 아기의 이마에 기름을 붓고 유아 첫 영세를 해주었다. 아기 이름 뭐요? 황자, 경자, 헌자, 황경헌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황경헌. 주신부는 하늘을 높이 아기를 치어 올리고는 천주님, 당신의 종 알렉산드의 아들 경헌에게 천주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총을 내리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리고 모두 주의 기도를 바쳤다. 북경에 당도한 옥천이는 북경 숙소에서 황심과 만났다. 황심은 천이를 대동하고 성당을 찾아갔다. 뾰족한 성당에 당도한 황심은 이제 무사히 이곳까지 왔으니 옷을 바꿔 입읍시다 하고 천이의 누빈 옷을 벗어주었다. 천이도 옷을 벗어 황심에게 주고는 제 옷들을 찾아 입고 천주당에 들어선다. 황심과 천이는 수사의 안내를 받고 당사선 주교의 방으로 들어간다. 당주교는 천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필답으로 천주교인은 아닌 듯한데 무엇하는 분이요? 하고 황심에게 물었다. 황심은 이에 화선지의 묵필로 사신의 쇠마구인으로 온 사람인데 저와 절친한 사이입니다. 아 그래요? 당주교는 천이를 보고 나는 남경 사람입니다. 서양 나라는 수륙으로 9만리나 되며 서양인들은 그 도를 널리 펴고자 하여 이곳에 와서 살고 있지요. 그 교는 서학이라 하며 이곳은 서학을 하는 천주당입니다. 하고 옥천이에게 천주당 소개를 하였다. 옥형제 어떠시오? 오늘 여기서 천주교인이 되지 않으려? 글쎄 저 같은 천민이 천주교는 인간의 차별이 없다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아들이므로 평등하다오. 예? 그렇다면 당사선 주교는 그날 옥천이에게 요한이란 성인의 이름을 본명으로 지어주고 옥천이에게 영세 집전을 하였다. 두 사람이 나오니 밖은 황혼에 물들어 있었고 황혼에 빗긴 천주당 뾰죽탑에서는 저녁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옥천이는 영세를 받아 성스러운 마음이 되어 황혼에 물든 거리를 걸어가는데 이 두 사람의 뒷모습에 은은한 종소리는 마치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는 듯하였다. 강원수 콜룸바이 집 별당에서 귀국 보고를 마친 황심은 만부에서 만난 천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내일 동대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사형과 동행하자고 하였다. 다음날 황심은 동대문 앞에서 옥천이를 만나 안현의 약방을 찾아갔다. 약방에서 만나는 것은 황심이 노자를 아껴 중원에서 천이를 시켜 약재를 구입했는데 약재를 팔아 성교회를 위해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천이에게 그 이익의 일부를 주고자 함이었다. 사형이 안현의 약포에서 잠시 기다리니 황심이 천이를 대동하고 들어섰다. 황심은 천이를 사형에게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에서 황선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중체대한 일을 이같이 잘 해주셔서 천만에요. 제가 고마운 마음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황심 형제 덕분으로 성당에가 영세까지 받았는 거요. 황심은 약방 주인 안현과 약재에 대한 흥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 옥형제 고향은 어디요? 평안도 선천입니다. 그래 언제부터 쇠마고인이 되었소? 황사영이 묻자 황심이 곁에서 옥천이의 과거와 이번 북경에 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옥형제는 벌써 30년 전 갑진년에 윤율 형제께서 북경에 왕래할 때부터 점찍어 놓은 사람입니다. 옥천이가 말을 받아 자기 소개를 하였다. 소인은 그한 쇠마고인으로 북경을 드나들며 생계를 이어왔어요. 그러면서도 성당에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남당이라는 성당에 가서 영세를 받고 조선의 성교에 대해 열심히 일할 것을 황심 형제와 다짐을 했지요. 고맙소. 그렇게 말씀하여 주니.
그러나 우리의 이 일이 누구 하나 영달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믿는 이들의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일이니 계속 우리와 같이 합심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 참뜻을 전하는 데 초석이 되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 성당에 탕시성을 가진 외국인 신부께서 조선의 주시성을 가진 중원인에 대해 물어보는가 하면 그분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면서 그분의 안위에 대해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은 듯 했습니다. 그 주시성을 가진 중원인은 누구인가요? 아, 그래요? 이제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이때 황심이 금은 일어나자며 앞장서 나갔다. 사형은 옥천이를 대동하고 종로를 거쳐 주신부의 은신처로 갔다. 옥천이에게 주신부를 인사시킬 때 참 인사하시지요. 이분은 이생원이라는 분입니다. 예, 이생원님 안녕하십니까? 주신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주걱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옥천이에게 선뜻 저분이 주문 모신 분임이라고 소개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 주신부의 거처가 탄로날지 모르는 판국이어서 그렇게 인사 소개를 마친 후 황심은 종로까지 나와 옥천이에게 노잣돈을 두둑히 주어 고향 선천으로 가는 길을 배웅했다. 그게 5월 로마 바티칸에서는 피우스 7세가 즉위하고 동년 6월 28일 정조 임금이 48세로 승하하니 나라 안의 정세는 정반대로 달라졌다. 이로 인해 이 땅의 천주교회는 큰 고난의 전주곡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조의 뒤를 이어 그 아들인 11세의 어린 왕 순조가 왕위에 오르니 후궁에서 오랫동안 앙심을 품고 있던 왕의 계증조모 김대왕 대비는 제세상을 맞아 활개치며 모든 정치의 대소사를 맡아보게 되었다. 김대왕 대비의 첫 분풀이는 억울하게도 천주교회에 대하여 내려질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염려하던 주모 신부는 하루빨리 서양의 큰 배를 들어오게 하여 화친의 기회를 앞당기려고 황사영에게 포르투갈어로 쓴 도서표를 북경 주교에게 보낼 것을 부탁한다. 황사영은 그 길로 쌍문동에 이사와 있는 황심을 찾아갔다. 사영은 비단폭에 쓴 도서표를 황심의 앞에 내놓으며 이 도서표를 북경 주교님에게 전해야겠는데 북경에서 있었던 일을 사신 일행이 언제쯤 있을까요? 글쎄요. 기회는 겨울 동지사 편밖에 없습니다. 낭패록은 가을쯤에 전달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3, 4개월 후인데요. 뭐 지금 준비한다고 해도 그때면 늦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도서표를 전한다 해도 노자가 있어야 전할 것 아닙니까? 그건 염려 마오. 이 도서표에 전달하는 사람에게 노자 40냥을 전해줘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으니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이오. 알겠습니다. 선천에 내려가 있는 옥형제에게 서신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건 염려 마십시오. 쌍문동 성서방 집이 연락장소이니 그쪽으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하오. 그리고 전주에서 성금이 모아둔 것이 있으니 황 형제가 다녀갔으면 하던데. 알겠습니다. 수일내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사영이 쌍문동 고갯길을 나와 애우게 골목길을 돌아서려는데 하얀 소복의 여인이 나타나 황사영 앞으로 오는 게 아닌가.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하얀 소복의 여인은 공포심을 일으키에 참으로 좋겠다. 사영이 모퉁이로 몸을 피하자 소복의 여인은 유령같이 사영의 앞을 지나갔다. 사영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모퉁이에서 나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해보니 낮에도 소복의 여인들과 흰 갓을 쓴 사람들을 보았던 것이 생각났다. 국왕의 승하로 백성들이 상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자 피식 자조의 웃음이 나왔다. 정조 임금이 창경궁에서 돌아가고 그 어린아들 순조가 7월 4일 1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니 57세의 계증조모 김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궁중의 최고 감독관 책임자라는 자격으로
희정당에 나와 발을 내리고 정사를 듣게 되었다. 김대왕 대비는 25년 전에 그의 친정오라비 김구주가 내몰리어 흑산도로 귀양간 사건에 대한 원수가품을 할 좋은 기회라 생각했으나 국법을 어길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급한 성미를 억누르고 선왕 정조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5개월 동안은 박해의 손을 뻗치지 못하였다. 그해 11월 1일 정조를 수원 땅 건능에 묻고 난 지 겨우 며칠 뒤인 그달 17일에 이르러 마침내 교회에 대한 가혹한 손길을 내밀게 되었다. 이리하여 23대 순조 즉위년 11월 17일 형조에 명하여 사학의 괴수 최필공 토마의 체포령이 내려졌고 19일에는 사촌인 최필제 베드로를 잡아 가두게 함으로써 대박해의 전주국은 시작되었다.